안녕하세요. 고품격 미장 토크쇼 미국 주식 넘버원 미장원의 이종원 원장입니다. 사상 처음 10여만 달러를 돌파하고 신고가를 행진 중인 비트코인. 금을 제치고 올해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 중이라고도 하는데요. 엄청난 기세만큼 피로감이 오지 않을지 겁도 나는 형국입니다. 강력한 수요가 보여주는 것처럼 기대감도 점점 커져만 가고 있는데 과연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크립토 빅뱅 오는 것일까요? 알고난 TV 고란 대표 그리고 DSRB 미래금융연구소 김세희 책임연구원 두 분과 함께 비트코인에 대해서 시원한 수다의 장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천장 뚫고 겁모르고 오르고 있는 이 비트코인 시장. 미 의회의 그 크립토 위크를 앞둔 지난주 후반이었죠.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좀 더 가팔라지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그래도 뭐 대세의 흐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이 크립토 마켓의 성장성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데 정말 매일매일이 돈복사. 그래서 투자를 하셨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기쁜 그런 한 주 한 주였을 것 같은데 연일 신고가를 기록했던 비트코인입니다. 근데 뭐 최근 비트코인의 랠리, 이 성향이 과거 예전과는 좀 다르게 봐야 될 부분도 있다. 무엇이 달라진 건지 궁금하는데 상승의 배경, 의미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신가요? 일단 지난번과 다르다, 예전과 다르다고 할 때 그 예전이 언제냐라고 보시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1차 불장, 2차 불장 그 시기를 의미했던 것 같아요. 1차 불장 2017년 말 18년에 이어졌던 국내에는 처음으로 비트코인이라는 게 이른바 일반인들에게 노출이 돼서 그야말로 김치 프리미엄이 40%까지 나타날 정도로 굉장히 과열됐던 그런 시장이고요. 이제 2차 불장은 코로나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돈이 너무 많이 풀리기 때문에 뭐 사실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위험 자산이 다 오르는 그 국면에서 나탔던 어떤 21년 불장이요. 그런데 앞서서 1차, 2차 불장의 특징이라고 하면 어쨌든 개인들이 밀어 올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코인 투자를 처음부터 기관이 시작하기는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투자할 수 있는 가능 자산군이 있잖아요. 그 가능 군 중에 코인 시장에서는 제일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한 비트코인조차도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 투자가 쉽지 않았는데 물론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살 수는 있었지만 그걸 사는 기업 자체가 뭐 굉장히 드물었고요. 그때 테슬라가 사서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20년에. 그런데 이제 24년부터 달라진 게 뭐냐면 24년 1월에 드디어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 증시에 상장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간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투자를 할 수 없었던 기관 자금들이 비트코인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보시면 최근 들어서 특히나 ETF로의 자금 유입이 굉장히 가파르고 있는데요. 뭐 매일 거의 조 단위의 돈이 ETF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블랙락 같은 경우가 IBIT라는 비트코인 ETF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이제 ETF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IBIT 같은 경우에는 놀랍게도 블랙락의 그 수많은 ETF 가운데 돈을 가장 잘 버는 ETF가 바로 그 비트코인 ETF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블랙락 입장에서도 이걸 이제 밀어줄 수밖에 없고요. 나온 지 1년 조금 넘었잖아요. 1년 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 비트코인 IBIT의 ETF 그 규모가 운용자산 규모가 전 세계 ETF 가운데 다 통틀어서 20위까지 올라왔어요. 가장 빠른 속도로 800억 달러 순자산 규모를 달성한 ETF다라고 이제 분석이 될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ETF를 통해서 기관 자금 유입이 쉬워졌고요. 스트래터지라는 회사가 2020년부터 비트코인을 사서 모으는 전략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스트래터지라는 기업의 성과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타났거든요.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주가인데 그 시작할 때 한 20달러 언저리였던 주가가 지금 400달러가 넘게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일각의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비트코인 살 게 아니라 스트래터지를 샀어야 된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추종하는 이제 기업들도 나오는 것 같고 맞습니다. 그래서 스트래터지를 따라서 우리도 비트코인을 재무 제표의 하나로 이제 편입해야 되겠다라는 기업들이 나오면서 최근 들어서의 상승장의 특징이라고 하면 개인들이라기보다는 기관 주도의 상승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 개정이 되면서 국내에서도 기관 법인들 위주로 플레이어들을 좀 모집하면서 정말 뭉칫돈을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시장 볼륨이 이제 좀 형성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김 연구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그 대표님 이제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 결국 자금의 성격이 이제 개인이 아닌 기관으로 이제 바뀌었다라는 건데 그거의 하나의 변곡점이 말씀해 주셨던 이제 24년 1월에 이제 ETF 현물 ETF가 출시를 하게 되면서 그 흐름을 하나로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이거에 더해서 연말에 이제 11월에 트럼프의 당선이 사실 이걸 좀 가속화하는
하나의 이제 트리거로 작용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장세 같은 경우에는 지니어스 법안을 이제 필두로 해서 사실상 이제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유스 케이스들에 대한 논의가 훨씬 더 산업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결국 비트코인 자체를 금융 자산으로서 편입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아지는 환경, 이런 것들도 트럼프 재임 기간 안에서 가능했던 것들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종합을 해봤을 때는 자금의 성격이 기관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거의 배경에는 트럼프 그 정부의 한 기조가 암호화폐 자체를 하나의 어떤 수단으로서 활용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기조들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가상자산 대장주하면 역시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 가격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사상 첫 12만 달러에 진입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죠. 미국 하원 이번 주를 이제 크립토 위크로 지정하면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집중 논의하는 모양새인데요. 시장에서는 이러한 법안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친가상자산 정책 이 부분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가상자산의 제도권 진입 시장에서 좀 의견 차이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미회가 이제 크립토 위크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요 정비의 속도를 좀 내는 그런 흐름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좀 논의가 되고 있나요? 크립토 위크라고 해가지고 뭐 별다른 게 아니고요. 미국 하원에서 야 이번 주는 우리가 다른 법안 말고 이 법안을 중점적으로 처리하자.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법안을 처리하고 싶다라는 의지가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공화당 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크립토 위크에 처리해야 될 법안 3가지가 있습니다. 네네. 하나가 우리가 상원에서 넘어온 지니어스 액트라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이 있고요. 이 두 번째가 클래러티 액트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보자면 이른바 이제 그 코인 프로젝트들을 관리하는 규제 감독 기관이 있잖아요. 네네. 대표적으로 SEC 증권거래위원회와 CFTC가 있는데 요거를 좀 잘 나누자라고 해서 SEC보다는 CFTC 쪽으로 이제 감독 시장을 관리를 좀 좀 명확하게 맞아 명확하게 좀 구분하자는데 사실상 말하자면 좀 규제를 완화해 준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지난 정권 때 SEC가 굉장히 코인 프로젝트들을 옥죄는 모양새였거든요. 맞습니다. 약간 탄압하는 모양새였는데 SEC 관할이 아니고 이걸 CFTC 관할로 좀 하자라는 건데 CFTC가 좀 규제 측면 좀 느슨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규제를 벗어나서 더 많은 여러 가지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그 룸을 프로젝트들한테 주는 거고요. 이 세 번째가는 CBDC를 금지하자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 CBDC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정부 때는 오히려 CBDC 쪽으로 좀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 트럼프 행정부로 넘어오면서는 이제 아예 CBDC는 금지하자는 건데요. 그 근간에는 미국의 그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자유주의를 약간 존중하는 약간 이런 모양새가 있습니다. CBDC는 국가의 통제가 약간 들어가는 거잖아요. 중앙은행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CBDC는 아예 금지하자라고 아예 법으로 못 박자라는 네.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이제 법으로 못 박지 않으면 정권이 바뀌면 또 한번 뭐 CBDC에 대한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스테이블 코인 쪽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좀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3가지 법안을 중점적으로 처리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가운데 가장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당연히 지니어스 액트,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입니다. 관련해서 트럼프 행정부 역시나 이쪽 법안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모양새이고요. 실제로 1월 23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발표한 행정명령에 보자면 그 디지털 금융 혁신과 관련된 내용인데 거기 중점적으로 나온 건 비트코인을 뭔가 그 전략적으로 비축하자. 라는 내용이 아니라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얘기가 굉장히 잘 나와 있었어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 위해선 담보 자산으로 미 국채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미 국채에 수요처가 생기는 거고요. 미국 정부가 빚을 내서 뭔가 재정을 운영을 해야 될 때 빚을 내는다는 얘기는 국채를 찍어낸다는 얘기인데 국채를 찍어서 받아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받아줄 사람이 지금 점점 사라지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중국이 받아줬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중국은 받아주지 않는 순매도 국가가 되고 있고요. 그럼 이걸 누가 받아주지? 바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받아주게 되는 구조로 설계를 한 거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지니어스 액트, 스테이블 코인 법안 관련 법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김용고님, 일단 관전 포인트를 좀 짚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걸 왜 지정했는가에 대한 관점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8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상하원 의원들이 이제 한 달 넘게 공식 일정을 이제 중단하고 저희로 치면 이제 지역구로 돌아가는 이제 시기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 이제 법안 심의나 표결이 이제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의 기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전에 이것들을 마무리하자라고 이 주간을
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컨센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니어스 법안을 이제 8월 의회 휴회 전에 통과시키려는 굉장히 강력한 의지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런 글들을 직접 작성하기도 했었고요. 네,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네. 네. 실제로 트루스 소셜에 보면 그냥 얘기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 왜 반대하니? 너희들 이거 빨리 통과시켜야지 라면서 상원 통과할 때부터 굉장히 압박을 넣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네네. 최근 비트코인 랠리 역시 미국 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코인 3법, 이 기대감이 이끌었다고 봐도 무방한데, 앞서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니어스 법안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하원을 통과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만 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미국 행정부의 어떤 그 기조, 친가상자산으로 흐르면서 긍정론에 계속해서 힘을 보태는 양상입니다.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짠 판이란 그 해석이 많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노리는 노림수 뭐라고 보시나요? 말씀드린 대로 미 국채 수요처가 생기는 거고요. 이를 통해서 약간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자면 저는 그런 비유를 많이 하는데 통화 고속도로다. 통화 고속도로. 네네. 이게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달러나 원화나 법정화폐잖아요. 네. 그 법정입니다. 법정. 그러니까 한 나라의 정부가 보증하는 화폐예요. 한 나라의 정부가 보증한다는 건 그 정부의 그 영향력이 권력 행사되는 범위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국가 단위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약간 예외가 되는 게 이제 달러는 기축통화다 보니까 이 국가 단위를 넘어서 전 세계에서 쓰이는 이제 통화였던 거고요. 그런데 달러 역시는 이제 법정 통화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런데 이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 통화에다가 통화 고속도로를 깔아줘서 이 법정 통화가 국경을 넘어서 마음대로 넘어 다닐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어쨌든 미 국채의 수요처가 생기게 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통화 고속도로가 되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든 뭐 지금도 달러가 갈 수 있습니다만은 고속도로가 뚫리니까 더 곳곳으로 더 스며들 수 있는 거죠. 이른바 달러 패권의 강화를 염두에 제2의 두고 기축 있다. 통화를 생각할 수 있겠네요. 제2의 기축 통화라기보다는 지금까지는 법정 통화가 그 나라에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금융망을 빌려서 갔어야 됐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그냥 뭐 소위 말한 인터넷만 있으면 핸드폰만 있으면 다 달러가 쓰일 수 있는 그 망이 깔려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까 이제 뭐 제2의 기축 통화라는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저는 사실 이제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결국 저는 공통적으로 이제 그 의도를 본다라고 하면 저는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고자 하는 어떤 트럼프 정부의 기조에 부합하는 하나의 수단이 저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스테이블 코인 혹은 이 암호화폐 전반의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둘 다 달러 때문에 나오긴 했거든요. 다만 이제 달러 중심의 어떤 금융 시스템에 벗어나려는 의도가 비트코인이었다라고 하면 지니어스 법안에 기반한 어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영향력을 어떻게 보면 확대하기 위해 탄생했다라고 저희가 다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미국 달러 지배력을 보장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저는 이 트럼프 정부가 굉장히 좀 이제 푸시를 하는 주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말씀해주셨던 그 미국채 얘기 같은 경우에도 지니어스 법안 덕분에 저희가 단기 국채를 핵심 준비금 자산으로 거의 100% 의무화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규제 프레임이 생겼다라고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이제 미국 국채에 대한 안정적인 어떤 수요 창출할 수 있는 그 국간을 만들었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채권을 사줄 곳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나 많이 찍어내고 사실상 달러의 지배력을 이제 강화하고자 하는 수단으로서 뭐 갑자기 관세 유예 때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채권 시장 붕괴가 필요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 스테이블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마 미국 기반의 어떤 이제 제도권, 사실 테더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따지면 지니어스 법안에 이제 그 포함이 되는 거라고 보기는 약간 어려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 미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그 두 개의 비중을 보면 한 10위권 초중반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결국 한국이나 유럽의 웬만한 국가들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이 상승한다라는 말은 미국채의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말로 치환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전 세계의 코인 수요가 늘어난다는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늘어난다. 이거와 비례하게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이거는 미국채 수요와 동일하게 저희가 본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결제량을 증가시키던가 혹은 이게 시장에 뭔가 유통되는 어떤 하나의 방법을 늘리거나 하는 게 저는 이제 미국에서 고민할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방법은 이제 크게 보면 전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코인 시장을 상승하게 해준다. 이게 하나 있겠죠. 왜냐하면 결국 코인 시장에 투자한다라는 건 미국채를 산다와 같은 의미로 치환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디파이 시장을 통한 어떤 레버리지가 가능하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 트럼프의 아들들이 이제 디파이 시장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는 어떤 양상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한 국면에서는 실물 자산의 토큰화를 통한 어떤 USD를 뭐 USDC로 바꾼다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활용 증가를 할 수 있는, 혹은 시총을 크게 할 수 있는, 혹은 뭐 어둠션 자체를 크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성으로 전 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말은즉슨 전 세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미국 채권을 사는 방향으로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저는 가상자산의 어떤 하나의 산업을 수단으로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코인 3법 역시 기존 트럼프 행정부의 꾸준한 기조였던 그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맞습니다. 그것의 어떤 일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그 스테이블 코인 그 지니어스 액트의 내용을 보시면요. 거기서 핵심 쟁점이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자 지급 금지예요. 이자 지급 금지. 네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위해서 돈을 맡기면 고객이 그 돈을 담보로 해가지고 국채를 사잖아요. 네. 국채에서 대충 4% 이자가 나옵니다. 그걸 발행사는 먹을 수 있어요. 음. 하지만 이거를 우리도 스테이블 코인을 뭔가 발행량을 늘리기 위해서 고객들한테 그 4% 중에 3% 이자를 준다는 식으로 주지 못하게 돼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달러 예금이 미국 내에 있는 예금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옮겨오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얘기는 뭐냐면 해외에서 다른 나라가 미국 국채를 사도록 해라. 미국에 있는 예금이 이거 빠져가지고 이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냥 왼쪽에 있는 걸 오른쪽에 옮기는 것밖에 그렇죠. 안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예금이 빠져나와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게 되면. 근데 이자 지급을 금지하면서 미국 내에 있는 예금이 옮겨가는 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수요가 들어오도록 만들어준 거거든요. 새로운 투자 루트를 만들려고 맞습니다. 하는 노력이군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그 일환 중에 하나로 스테이블 코인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굉장히 정치하게 지니어스 법안을 설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문제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 디지털 자산 시장의 경계를 넘어서 전통 금융 이 영역으로 진출하기 시작하면 스테이블 코인과 법정 화폐의 간극이 점차 축소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일 텐데, 은행 관점에서 본다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확장될수록 전통적으로 이제 은행이 전담해왔던 그런 사업 영역, 이런 부분들을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대체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능성 측면에서도 보자면은 뭐 스테이블 코인과 법정 화폐의 유사성, 이 부분에 좀 관심이 좀 가져질 것 같은데, 또 미국 단기채를 대량 매도했을 때 변동성이 커질 위협, 이 부분에서도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은행들 스테이블 코인이 결국 확대되는 것을 우려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법정화폐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자국의 이제 통화량을 조정하거나 여러 가지 뭔가 그 통화 정책을 쓸 때 다 통제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법정화폐 그 해당 국가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화폐를 관리하는 거니까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 얘기하고 있는데 99%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아까 제가 통화 고속도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고속도로가 그냥 우리나라에 깔려가지고 거기서 돌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럼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이거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외환 정책이나 아니면 통화량 조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법정화폐니까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화폐인 원화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한국은행한테는 있었는데 지금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왔을 때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선 굉장히 좋은데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특히나 제가 생각하기에 만약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보다 더 세계 곳곳에 스며든다라고 봤을 네네. 때 그래도 원화 정도면은 살아남을 수 있는 화폐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군요. 저쪽에 어디 이쪽 남미나 아프리카 쪽에 이 자국 통화가 너무 인플레가 심해가지고 가치가 매년 감소하는 나라들의 통화는 결국 살아남기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례로 나이지리아 쪽에서 나온 얘기인데 지금 나이지리아의 경우 GDP의 3분의 1이 테더라는 USDT로 결제가 되고 네네. 있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현재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이 확대가 되면 이 법정화폐가 거의 이제 무력해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당연히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중앙은행의 어떤 통화 정책 유효성을 결국엔 약화시킬 단초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스테이블 코인을 은행 예금의 디지털 형태 뭐 이렇게 간주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 국내 한국은행도 지급 결제 보고서를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지급 수단으로서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거래 규모와
국내 유출입 현황 등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상세한 자료를 좀 더 수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제 지금까지 얘기해 주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중앙은행의 입장인 것 같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이 되겠죠.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당연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반대로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창용 총재의 발언에서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을 대체하는 개념이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 사용이 줄어들지 않는다. 의 결론으로 가버린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달러 수요가 느는 개념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야기했던 사실 통화주권 관계 또는 약간의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결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외환관리 어려움이 추가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고요. 반대로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진입을 한다라는 걸 저희가 가정을 해보면 어쨌든 은행만이 가능한 지니어스 법안을 토대로 저희가 비슷한 법안들을 이제 구상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 준비금을 애치해줄 수 있는 은행, 결국 그 라이센스 기반의 어떤 신규 BM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제 이것도 하나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진입하지 않을 경우를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보통은 은행한테 주로 이제 허용이 됐던 지급 결제 업무 자체가 비은행권으로 이제 이전이 되거나 혹은 리스크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이제 은행권 입장에서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공존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은행 같은 경우도 한국은행은 신중할 수밖에 없고, 은행 입장에서는 사실상 어떤 요인이든 간에 대응은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저는 이렇게 약간 구분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이 발행이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데, 국내에선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이 신정부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고, 또 대통령실의 이제 정책실장님께서도 가상자산 업계 어떤 재직 당시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미래 경제를 뒷받침할 새로운 화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관심도가 점점 늘어나는 그런 형국이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 한국은행에서도 공신력 있는 은행기관이 중심이 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뭐 그래서 지금 저는 생각하기에 스테이블 코인을 그래서 해야 돼 말아야 돼 라는 얘기보다는 하는데 어떻게 하면 잘하지? 라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통화고속도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통화고속도로가 깔려가지고 거기 달러가 쌩쌩 달리는데 우리는 고속도로가 없어요. 아. 그래서 뭐 저기 지게차 끌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럼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원화 고속도로를 이제 깔아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아니 쓸 데가 어디 있다고 거기서 우리가 왜 고속도로 까냐라는 논리는요. 저는 약간 비유를 들기에 우리가 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경부 고속도로의 비유를 들고 있어요. 아, 진짜 고속도로였죠. 네. 그게 경부 고속도로를 깔 때도 말이 많았습니다. 아니 거기 도대체 차가 그때 국내에 보급된 승용차가 10,000대도 안 될 때거든요. 고속도로 깔아서 어쩌자는 거야. 거기 달릴 차가 어디 있어? 라고 했지만 실제로 고속도로를 깔아서 이른바 이제 그 경부 라인을 연결하는 이른바 산업 공단이 만들어지면서 우리 맞습니다.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원화 고속도로를 깔아야 되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문제는 깐 다음에 그 위로 차가 쌩쌩 달릴 수 있도록, 원화가 쌩쌩 달릴 수 있도록 피로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 피로가 뭐가 우리가 피로를 만들어줄 것인가 부분에 있어서 연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사실 달러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달러는 이미 기축통화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쓰임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국 내에서만 쓰이던 통화였기 때문에 이 고속도로를 깔아도 이게 자국 내에서는 사실 기존에 있었던 원화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고속도로 깔았으니까 뭔가 더 추가적인 쓰임새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들고 있고요. 네네. 여기 한 발 더 나아가가지고 이거 조금 어떻게 보자면 미래 얘기가 될 수도 있고 가까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제가 찾아봤더니 허라는 영화가 2013년에 개봉했더라고요. 네. 근데 그 영화가 이제 AI 애인인 거잖아요, 쉽게 네. 말하면. 근데 최근 들어서 현실화됐다 뭐 이런 보도들 보셨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AI인데 너무 성격이 이제 만들어져가지고 캐릭터가 그냥 여자친구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게 불과 영화가 나온 게 2013년이니까 10여 년 지난 얘기예요.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게 이제 AI 에이전트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제 AI 에이전트들이 뭐 쉽게 말하면 그 뭐 자비스, 토니 스타크의 자비스 같은 이제 네. 느낌으로 해가지고 나의 모든 생활 방식을 인간을 도와줘 어떻게 보면 AI 비서들이 이제 뭔가 의사 결정을 하고 결제 생활을 할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떤 의사 결정을 할 때 나의 AI 에이전트가 알아서 결정을 해줘요. 그럼 나의 AI 에이전트와 우리 앵커님의 AI 에이전트가 서로
뭔가 의견을 주고받아서 서로 결제를 해야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친구들끼리. 네, 그 친구들끼리. 그럼 그 친구들끼리 그 원화 결제로 그 카드 번호 불러봐봐. 그리고 KYC 해야지 은행에서 이런 거 하고 이거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AI 에이전트 간 결제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용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국내에서 사람이 하는 결제가 대부분이죠. 제가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앵커님한테. 앵커님 지폐로 뭔가 결제해 보신 적이 언제세요? 가장 최근? 한참 오래된 것 같아요. 그죠? 어떤 지폐로 무언가를 낸다는 거는 뭐 경조사나 보고 있을 그렇네요, 때, 경조사. 그럴 때 좀 찾아보지. 맞아요. 근데 이 옛날에는 사실 지폐를 들고 다니는 게 너무나 당연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보면은 신용카드 혹은 하다못해 최근에는 그냥 은행 송금까지 이제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AI 에이전트가 시대가 오면 이제 인간 결제가 아니라 AI 에이전트 간 결제가 대부분이 될 거고 인간이 결제해 보는 게 언제지? 라고 머리를 긁적긁적하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 AI 에이전트에 맞는 화폐는 지금의 법정 화폐가 아니라 프로그래머블 머니, 돈에다가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 미래 시대를 대비해서 지금 인프라를 깔아둬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굉장히 신선한 발상인 네. 것 같아요. 우리 AI 에이전트 친구들이 맞아요.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이 화폐, 이 근간이 될 수 있는 게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저 또한 이제 어떻게에 대한 고민이 돼야지 이게 뭐 지금 입장에서 필요하냐 아니냐 이게 뭐 그런 논의는 금융의 방향성 측면에서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 자본시장 구조에서 저는 헤게모니에 대한 문제랑 연관이 많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신선했던 거는 사실 방금 말씀해주신 게 AI 에이전트 기반의 결제인데 굉장히 먼 미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상 이미 있는 프로덕트고요.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 이미 제품 출시를 했고요. 저희도 이제 거기에 있는 오픈 API 기반으로 제품을 만들고 있을 정도로 사실 생각보다 저는 빠르게 되지 않을까? 글로벌 내에서는 전 연내에도 가능한 어떤 제품 상용화가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멀진 않고요. 다만 이제 어느 정도의 유스 케이스가 발생하느냐 이게 문제일 것 같은데 이미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저희는 규제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큰 격차가 발생을 하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증권사나 뭐 혹은 은행 이런 식의 자본시장 플레이어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순하게 증권만 생각하더라도 저희가 로빈후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아비트럼이라고 하는 체인을 통해서 주식 기반 토큰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게 좋아지냐 손쉽게 굉장히 저렴한 수수료로 24시간 거래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미국 주식을 살 때 환전하는 비용이 생각보다 크거든요. 예를 들면 뭐 그걸 지원해주는 증권사나 혹은 토스 입장에서 다 비용 부담이 되는 것들인데 이제 그런 것들에 있어서 비용 부담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비상장 주식 예를 들어서 뭐 오픈 AI나 혹은 스페이스X 같은 비상장 주식에 대한 접근성을 원하는 이제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 식으로 어떤 수익 모델 자체를 다각할 수 있는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서 사실 저희는 그 앞단, 그러니까 훨씬 더 그 앞단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뒷단에 연결을 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어떤 그 스탠스와 맞지 않을까 봐 스탠스를 취하기 어려운 플레이어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필요하냐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는 이미 지난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